네, YTN 뉴스나우 시작하겠습니다. 제21대 대통령 선거가 12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각 당 사이의 신경전도 거세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영화 관람을 고리로 공세를 이어갔고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집권은 총통제로 가는 길이라고 맞받았습니다. 국회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김다연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오늘 민주당 회의에서는 윤 전 대통령과 관련한 발언들이 이어졌다고요? 네, 먼저 민주당 윤호중 총괄선대 본부장은 회의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부정선거 영화를 관람한 건 목불 인견의 광경이라고 맹비난했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이에 화답하듯 부정선거 의혹 일소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며 대선 결과를 내란으로 몰고 가려는 사전 작업이 아니길 바란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국민의힘을 향한 공세와는 별도로 민주당은 외연 확장에도 집중하고 있는데 간밤엔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 출신인 김대남 전 행정관의 캠프 합류를 두고 혼선이 이어졌습니다.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 참모 출신으로는 처음 이재명 캠프에 합류한 사실이 알려지며 갑론을박이 벌어지자 제자리로 돌아가 김문수 후보를 지지하겠다며 입장을 철회한 겁니다. 이에 당은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은 영입 혼선에 경위 파악을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식 선거운동 중반전을 치르고 있는 이재명 대표는 최근 유세 현장에서 즉흥 연설을 늘리고 있습니다. 캠프 측은 말실수의 촉각을 곤두세우면서도 지지층 결집에 효과가 있을 거로 보고 있습니다. 캠프 관계자는 YTN에 방탄 유리 등으로 소통의 제한이 있어서 메시지 강도나 단어 선택이 세지는 것 같은데 앞으로도 상대 당의 실수를 그냥 넘어가진 않을 거라고 예고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이번 선거운동 기간 중 처음으로 제주를 찾은 데 이어 오후에는 경남 양산시로 자리를 옮겨 집중 유세를 이어갑니다. 내일은 경남 김해 봉화마을에서 고 노무현 전 대통령 16주기 추도식에 참석하는데 문재인 전 대통령과의 만남도 이뤄질 전망입니다. 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나흘째 수도권 유세를 이어가죠. 네, 오늘은 특히 본인이 내리 3선 의원을 했던 지역구인 경기도 부천을 찾아 표심에 호소합니다. 지역 유세에 앞서 오전에는 정치 개혁을 주제로 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대통령 임기 단축뿐만 아니라 불소추 특권 폐지, 국회의원 정수 10% 감축, 국민소환제 도입 등 구상을 발표했습니다. 김 후보는 이 자리에서 이번 선거는 제2의 민주화를 이룩할지 아니면 총통제 불행으로 갈지 갈림길이라며 한 표를 호소했습니다. 회견엔 손학규 전 바른미래당 대표가 참석해 깜짝 지지를 선언하기도 했는데요. 국민의힘은 반 이재명 연대를 기치로 따로 또 가치 전략으로 막판 따라잡기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는 선대위는 참여하지 않고 있지만 최근 부산과 대구를 찾은 데 이어 오늘은 충북 청주와 강원 원주에서 지원 유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미국에 머무르는 홍준표 전 시장 역시 선대위 참여는 고사했지만 김문수 후보에 대한 확실한 지지를 표명했고 민주당과 손잡는 일은 없다고 약속했다는 게 당 설명입니다. 남은 건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와의 단일화 여부인데 이 후보는 여전히 거부 반응을 보입니다. 오전엔 SNS를 통해 정치공학적 단일화 이야기 같은 불필요한 말을 하는 사람이 많아 모든 전화에 수신 차단을 설정해놨다고까지 말했습니다. 이 후보는 오늘도 인하대학교 학생들과 만나 청년층 표심 잡기를 이어가고 오후에는 주한 미국 상공회의소 대담에 참석합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김다연입니다. 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관람한 부정선거 의혹을 다룬 영화가 음모론을 부추긴다면서 유감을 나타냈습니다. 선관위는 입장문에서 영화에서 다룬 의혹 대부분이 법원 판결 등으로 해소됐는데도 자극적인 영상으로 음모론을 부추기고 있어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우리나라 투개표는 실물 투표와 공개 수작업 개표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기계 장치 등은 보조 수단에 불과해 조작은 불가능하다며 의혹들을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건진법사 전성배 씨의 김건희 여사 청탁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통일교 전 고위 간부 측에서 구입한 샤넬백 2개가 김 여사 최측근에게 전달된 증거를 포착했습니다.
김 여사의 비서가 이 가방들을 다른 샤넬 제품들과 교환하는 과정에서 전달 정황이 드러났는데 검찰은 김건희 여사 최종 전달 여부를 파악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양동훈 기자입니다. 최근 샤넬 코리아를 압수수색한 검찰은 통일교 전 고위 간부 윤모 씨 측이 적어도 샤넬 가방 2개를 구입한 이력을 확인했습니다. 윤 씨가 건진법사 전성배 씨에게 김 여사 선물 명목으로 다이아몬드 목걸이, 천수삼 농축차와 함께 전달한 것으로 의심되는 가방들입니다. 그런데 검찰이 샤넬 제품의 거래 이력을 알 수 있는 고유번호 등을 토대로 조사해보니 이 가방들이 김건희 여사의 최측근 수행비서인 유모 씨에게 전달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김 여사 비서 유 씨가 이 가방들을 샤넬 측에 들고 왔고 웃돈까지 줘가며 다른 제품 등으로 교환한 사실이 확인된 겁니다. 유 씨가 샤넬 제품을 교환한 시점은 지난 2022년 4월과 7월로 2개의 가방 가격은 각각 1,000만 원 안팎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건진법사 전 씨는 검찰 조사에서 평소 알고 있던 유 씨에게 자신이 웃돈을 줘가며 샤넬 가방 2개 교환을 부탁했고 이후 돌려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통일교 전 간부 윤 씨에게 샤넬 가방 2개를 받긴 받았지만 다른 물건들처럼 돌려받은 다음에 잃어버렸다는 주장입니다. 통일교 청탁으로 김 여사한테 목걸이랑 금품 전달한 거 인정하시나요? 유 씨도 검찰 조사에서 코바나 콘텐츠 시절부터 인연이 있던 전 씨의 부탁으로 가방을 교환해 준 것일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건진법사 전 씨와 김 여사 최측근 유 씨 모두 샤넬 가방 2개의 전달 과정은 인정하면서도 김건희 여사 전달은 없었다. 그저 자신들 사이에 있었던 일이라고 진술한 겁니다. 하지만 검찰은 코바나 콘텐츠 시절부터 대통령실까지 긴 시간 김 여사를 수행한 유 씨가 보고도 없이 가방을 받고 교환까지 했다는 진술은 신빙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유 씨가 교환한 샤넬 제품들이 김 여사에게 전달됐는지를 확인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네,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의혹을 재수사하는 검찰이 김 여사 휴대전화를 확보했습니다. 주가 조작 의혹과 관련해 김 여사에 대한 강제 수사가 이뤄진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박규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고등검찰청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재수사팀이 김건희 여사 휴대전화에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습니다. 서울 남부지검이 건진법사 의혹과 관련해 이미 확보하고 있던 휴대전화를 넘겨받은 겁니다. 주가 조작 의혹으로 김 여사에 대한 강제 수사가 이뤄진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김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범행에 돈을 대는 전주 역할을 했다는 의혹을 두고 4년 넘게 수사한 뒤 지난해 10월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하지만 김 여사를 대상으로 한 차례의 강제 수사도 하지 않는 등 연루 의혹 규명에 소극적이었다는 지적이 이어졌고 지난달 재수사가 결정됐습니다. 재수사팀은 일단 김 여사의 휴대전화를 분석해 주가 조작 가담 여부 등 정황을 확인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앞서 서울 남부지검이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풀지 못한 것으로 알려진 데다 10년도 더 된 주가 조작 당시 정황이 얼마나 남아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검찰은 이후 유죄를 확정받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과 당시 주가 조작 선수 등을 불러 김 여사의 연루 여부 등을 추궁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YTN 박견입니다. 네, 검찰이 비상계엄 선포문과 포고령 등 계엄 관련 문건을 민간인인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작성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수사하고 있습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지난 2월 비상계엄 관련 문건들과 노상원 작성 문건들의 유사성 검토라는 제목의 수사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보고서에는 비상계엄 관련 문건들을 노 전 사령관이 작성했을 가능성이 상당하다는 판단이 기재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시 계엄 선포문과 포고령, 계엄사 합동수사본부 인사발령 문건 등의 제목과 목차 양식, 서체나 부호 등이 노 전 사령관 USB에 담긴 다른 한글 문서들과 같다는 게 근거로 알려졌습니다. 미국 국채금리 급등과 뉴욕 증시 하락 영향에 코스피가 장중 2,600선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코스피는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도로 장중 하락폭이 1%대로 커지며 2,620선에서 2,590선으로 밀려났습니다. 코스닥 지수도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도로 1%대 하락폭을 나타내며 720선에서 710선으로 후퇴했습니다. 한미 간 환율 협상에 대한 경계감 속에 원달러 환율이 10원 이상 급락한 채 출발했습니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10.2원이 하락한 1,377원으로 출발했습니다. 밤사이 원달러 환율은 1,368.9원까지 급락했는데 이는 7개월 만에 최저 수준입니다. 한국과 미국 정부 간 환율 협상이 진행 중인 가운데 미국이 원화 절상을 요구했다는 보도가 나오자 외환시장이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가상화폐 대장주 비트코인이 사상 처음으로 11만 달러를 넘었습니다. 코인베이스에 따르면 오전 8시 30분쯤 비트코인 가격은 1비트코인당 11만 774달러로 역대 최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지난 1월 이후에 글로벌 무역 긴장 등으로 7만 4천 달러대까지 하락했던 비트코인은 지난달부터 반등에 성공하며 상승세를 타기 시작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담배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500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의 최종 변론이 오늘 오후 4시에 열립니다. 5년 전 1심에서는 건보공단이 패소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권준수 기자, 이게 올해 진행이 된 소송인데 내용을 간략히 정리하면 이제 담배 회사에 이 책임을 묻겠다는 거죠? 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 2014년 담배 회사인 주식회사 KT&G와 한국필립 모리스 등을 상대로 53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0, 30년 이상 담배를 피워 폐암과 후두암 진단을 받은 3,400여 명의 환자에게 공단이 지급한 건강보험 진료비를 담배 회사가 배상해야 한다는 내용이었는데요. 흡연 폐해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묻고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방지하겠다는 목적으로도 해석됩니다. 공단 측의 주장은 담배 회사들이 중독성을 강화하는 암모니아를 불법으로 첨가했고 이른바 라이트 담배가 덜 해롭다는 잘못된 인식을 조성했다는 건데요. 다만 1심 재판부는 재판 시작 6년 만인 지난 2020년 공단 패소 취지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흡연과 폐암 발생의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고 공단을 직접적인 피해자로 보기 어렵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한이 없다고 본 겁니다. 네, 항소심도 상당히 오래 진행이 됐는데 어떤 쟁점이 있습니까? 네,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1심 판결에 불복해 서울고등법원에서 항소심이 이어져 왔는데요. 담배 회사의 제조물 책임, 흡연과 폐암의 발병 인과관계, 공단의 직접 청구권 등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습니다. 오늘 최종 변론에는 호흡기내과 전문의인 정기석 건보공단 이사장이 직접 출석해서 담배의 폐해와 담배 회사의 책임을 언급할 예정입니다. 만일 이번 항소심에서 공단이 이긴다면 흡연으로 인한 건강 피해에 대해 담배 회사가 법적으로 책임지는 첫 사례가 될 수 있는데요. 국내 담배 산업 규제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통상 선고기일은 변론을 마치고 나서 한 달가량 뒤에 잡히는 점을 고려하면 이번 항소심의 결론은 이르면 다음 달 안에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서울고등법원에서 YTN 권준수입니다. 경기 시흥시에서 2명을 살해하고 2명을 흉기로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50대 중국인 차철남이 구속됐습니다. 경찰은 프로파일러를 투입해 차 씨의 심리를 분석하면서 사이코패스 검사를 진행할지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희영 기자입니다. 살인과 살인 미수 혐의를 받는 차철남이 구속 전 피의자 신문에 출석하기 위해 경찰서를 나섭니다. 차 씨는 반성하는 모습 없이 우발적인 범행을 주장하며 되려 피해자들이 나쁜 사람들이라고 비난했습니다. 편의점 주인이랑 집주인도 살해 의도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그럼 갑자기 범행했다는 건가요? 우발적으로 범행했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법원은 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재판부는 차 씨가 증거를 없애고 도망칠 우려가 있다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차 씨는 지난 17일 오후 4시쯤 알고 지낸 50대 중국인을 자신의 집으로 불러 둔기로 살해한 뒤 피해자의 동생을 찾아가 역시 둔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틀 뒤에는 60대 편의점주와 70대 집주인을 상대로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차 씨는 숨진 중국인이 12년 전 자신에게 빌려간 3천만 원을 갚지 않아 살해했다고 진술했습니다. 또 다친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평소 자신을 험담하거나 무시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습니다. 차 씨는 중국인 형제를 살해한 뒤 피해자의 차에서 이틀 동안 머물렀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후 편의점을 찾아가 흉기를 휘두른 뒤
자전거를 훔쳐 타고 집주인을 상대로 추가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경찰은 차 씨가 흉기를 미리 사서 가져가는 등 계획 범죄 정황이 있다고 보고 있는데 프로파일러를 투입해 차 씨의 심리 상태를 분석하면서 사이코패스 검사를 진행할지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 차 씨의 통화 내역과 금전 거래 내역 등을 확인해 구체적인 범행 동기도 파악할 예정입니다. 앞서 공개 수배로 차 씨의 얼굴과 나이 등을 알렸던 경찰은 범행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신상 공개를 결정할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YTN 김희영입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축구 국가대표팀 주장 손흥민 선수의 아이를 가졌다며 금품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 양모 씨와 40대 남성 용모 씨를 구속 상태에서 검찰에 넘겼습니다. 양 씨는 지난해 6월 손흥민 선수의 아이를 가졌다고 주장하며 손 선수 측으로부터 3억 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양 씨의 지인인 용 씨도 지난 3월 손 선수 측에 접근해서 수천만 원을 뜯어내려 시도했지만 미수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손 선수 측 고소장을 접수한 경찰은 지난 15일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증거인멸과 도망의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네, 각이 살아있는 정치평론 시사정각 시작하겠습니다. 미승훈 민주당 전략기획위 부위원장,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로 대선이 12일 남았습니다. 막판의 가장 큰 변수는 아무래도 범보수 단일화가 아닐까 싶은데요. 어제 안철수 의원이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의 유세 현장까지 직접 찾아가는데 별다른 소득은 없었던 것 같아요. 이준석 후보가요. 그런데 단일화에 대해서 아예 아무런 마음이 없으면 저는 네. 안철수 의원을 만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안철수 의원과 이준석 후보 간의 악연은 이미 널리 알려져 있지만 그 중에도 어떤 것이 있냐면은 2023년 10월에 안철수 의원이 이준석 당시 전 대표에 대한 제명 운동을 주도했습니다. 네. 4만 명이 넘는 당원들의 서명을 받아서 윤리위에 전달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안철수 의원은 이준석 후보가 국민의힘 당 밖으로 나가게 된 것에 중요하게 일조한 분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났다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이준석 후보가 완전히 가능성을 닫아두지는 않았다고 보이고 중요한 것은 그런데요. 우리 정치에서 제3후보가 이렇게 등을 보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그 제3후보의 지지세는 공고하게 유지되기가 어렵습니다. 네. 즉 결국에는 단일화를 하겠구나라고 하는 예상이 힘을 얻게 되면서 점점 지지율이 빠지거든요. 그런 부분을 이준석 후보가 의식해서 아마 오늘 전화를 차단한다. 네. 그런 포스팅도 SNS에 올린 것이 아닌가 그렇게 이해됩니다. 네, 만난 것만으로도 단일화 가능성이 남아있다라고 보셨는데 위원장님께서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정치는 생물이다 보니까 그럴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요.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경계하고 있어요. 네. 다만 단일화를 왜 하느냐에 대한 해답이 있어야지만이 이준석 후보와 단일화했을 때 시너지가 있을 것 같은데 네. 이재명 후보를 막겠다라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재명 후보를 막아서 자신들이 더 유능하고 자신들이 더 책임지는 정당이고 국민을 통합시키겠다 이런 메시지라든가 기대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국민의힘 보면 유능하지가 않잖아요. 윤석열 정부 3년 동안 망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책임을 졌느냐. 아직도 김문수 후보는 탄핵에 대해서 잘못됐다라고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또 통합의 관점에서도 결코 통합을 잘 시킬 거라는 생각이 안 들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명분이 없다. 1+1이 2가 아니라 한 1.2 정도밖에 되지 않을 것이어서 이준석 후보 입장에서 보면 유인할 만한 그렇게 매력이 없다라고 봅니다. 네. 오늘 나온 여론조사가 있어서 한 가지 좀 짚어보면요. 지지율을 봤더니 이재명 후보가 48.1%고요. 김문수 후보가 38.6%, 그리고 이준석 후보가 9.4%로 나왔어요. 이재명 후보와 김문수 후보 간의 지지율 격차가 한 자릿수대로 좁혀진 걸로 볼 수 있는데 그렇다면은 이준석 후보와 단일화를 하면 판이 뒤집을 수도 있다, 판을 뒤집을 여지가 있다, 이런 게 가능하지 않나 생각도 드는데요. 어떻게 보세요? 저 조사만 놓고 보면은 그런 해석도 가능해 보이죠. 네. 특히 또 리얼미터는 ARS 방식으로는 상당히 정례적으로 여론조사를 꾸준히 해오고 있는 기관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무시할 수 있는 조사는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단일화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하지 않는 것보다 하는 것이 좋다고들 이야기되지만 성공 조건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명분이 뚜렷하게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로 국민들께 감동을 드리는 단일화여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해서 이길 수 있어야 되고요. 네. 방금 세 번째에 대해서는
대해서는 말씀을 드렸고 첫 번째 명분은 민주당에서는 없다고 주장을 하지만은 사실은 이재명 대표가 최근에도 굉장히 위험한 경제관, 경제 인식을 고스란히 드러내지 않았습니까? 그런 위험한 이재명 후보의 세상을 막기 위해서는 후보 단일화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명분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국민들께 감동을 드릴 수 있는 단일화인가가 네. 문제가 될 텐데 아마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지금 뭐 일각에서 나오고 있는 특히 개혁신당의 수석 대변인이 제기한 무슨 당권 거래설 이런 네. 것들이 만에 하나 사실이라고 한다면 그런 부분은 국민들께 감동을 드리기 어려울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대의와 명분에 입각한 의사결정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아니 근데 저번에 한덕수 후보와 단일화 과정 봤잖아요. 김문수 후보가 곧 단일화할 것처럼 해놓고 뒤통수 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준석 후보도 이게 굉장히 두려울 거예요. 단일화하자고 해놓고 시간만 끌다가 결국에는 자신의 지지율만 폭락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쉽게 나서지 못한다 말씀드리고 네. 김문수 후보가 친윤과 절단하는 모습, 절연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마치 조선시대 폐위된 임금 모시듯 하고 있어요. 아니 뭐 폐위된 임금이 영화도 볼 수 있고 사람도 만날 수 있고 뭐 계엄이 잘 됐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뭐 이런 정도 수준이고 또 부정선거 의혹도 해소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해서 아직도 이 후보가 과거에 머물고 있기 때문에 이준석 입장에서 보면 단일화했을 때 자신의 이미지가 굉장히 구태 정치인처럼 보여질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는 단일화가 저는 상당한 어려울 뿐더러 이준석 후보의 젊은 정치 이미지도 깎아내릴 수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앞서서 그 단일화의 가능성을 여전히 열어두셨는데 지금 데드라인으로 나오고 있는 게 1차 데드라인 시한이 오는 24일, 이제 내일 모레 토요일입니다. 그리고 2차 데드라인이 28일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이때까지 성사가 가능할까? 그래야지 좀 시너지 효과가 있을 텐데 가능하다고 보시나요? 말씀하신 것처럼요. 그 1차 데드라인이라고 일컬어지는 24일, 그러니까 투표용지 인쇄 전, 네. 여기에만 국한될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2022년에 윤석열 후보와 안철수 후보 간의 단일화 과정을 생각해 보면요. 그때 대선이 3월 9일이었습니다. 그런데 2월 20일에 안철수 후보가 단일화는 결렬됐다는 선언을 해요. 그리고 네. 2월 27일에는 안철수 후보 측에서 윤석열 후보 측에 아침 9시에 이제 단일화는 더 이상 없다라고 통보도 합니다. 그런 우여곡절이 있었는데 네. 3월 4일부터 사전투표를 앞두고 3월 3일 아침에 전격적으로 후보 단일화 선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3번의 법정 TV 토론은 모두 거치고 나서 그 다음날 아침에 단일화를 한 것이거든요. 네. 그런 전례에 비춰보더라도 투표용지 인쇄 전보다는 제가 봤을 때는 사전투표에 돌입하기 전이냐 아니냐 이 부분이 중요할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안철수 후보가 과거에 손에 장을 지진다고 했잖아요. 단일화한다면. 근데 단일화하고 나서 거의 국민의힘에서 왕따 수준이었잖아요.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안철수 후보 때문에 이 단일화 안 했으면 훨씬 더 많은 표차로 이겼을 건데 적은 표차로 이기게 된 것이다. 이 단일화는 잘못됐다라고 평가를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이준석 후보가 좀 생각해 볼 부분이에요. 그래서 네. 단일화를 통해서 자신에게도 이익이 되고 국민의힘에도 이익이 될 건지 저는 그 명분이 없다는 측면에서는 단일화를 하지 않지 않겠나라고 생각됩니다. 네. 어제 개혁신당 이동훈 공보단장 국민의힘 측에서 단일화를 하면 이준석 후보에게 당권을 주겠다 이런 제안을 받았다고 폭로를 했습니다. 관련해서 정치권에서 어떤 반응들이 나왔는지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이번에는 좀 어려울 것 같다. 단일화가. 보수는 어차피 제가 볼 때 만약에 이재명 후보가 이기면 그 개편될 수밖에 없거든요. 뭐 시간의 문제겠지만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지금 이준석 후보가 완주하면 그 주도권을 줄 수 있죠. 당대표 한 다음에 모욕적으로 소위 말하면 쫓겨난 사람인데 당대표 정도 유혹이 될까요? 근데 더구나 두 번째는 친윤이 그걸 대선 이후에 어떻게 담보합니까? 이준석 후보 입장에서는 친윤한테 버림받아진 사람이에요. 예. 그때 권성동 원내대표가 있었을 때입니다. 예. 당시 원내대표가. 근데 버려졌던 사람인데 지금 당권을 주겠다는 저 말을 믿을 수가 있을까? 이런 생각 하지 않겠어요? 이준석 후보가 우리 당을 장악할 수 있는지 없는지 여부가 이준석 후보한테는 아주 중요한 문제일 거예요. 근데 지금 봐서는 친윤들이 기득권을 갖고 있고 이동훈 단장이 그런 얘기를 이제 일종의 폭로잖아요. 폭로죠. 폭로를 하고 이준석 후보도 계속 안 하겠다고 단일화 안 하겠다고 얘기하고 있는 게 그런 큰 그림 속에서 저는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네, 구체적으로 누군지는 밝히지 않았지만 국민의힘의 친윤계 의원들이 당권을 줄 테니까 김문수로 가자라고 했다는 거예요. 사실 여부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사실이 아닐 것으로 믿고 있고 또 네. 사실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의 유상범 의원이 오늘 아침에 한 라디오 인터뷰에 출연했죠. 거기서 이 질문을 받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단일화를 위해서 이준석 후보가 원하는 것이다 하면 다 들어줄게라는 것을 사실상 그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던데 이 얘기인즉슨 지금 한간에서 나돌고 있는 이른바 당권 제한설이라고 하는 것이 명백하게 사실이 아니다라고 단칼에 잘라서 부인하지는 않는 것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자, 이 문제는 개혁신당의 이동훈 수석대변인, 지금은 선대위 공보단장이죠. 이분이 페이스북에 올려서 거론을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이준석 후보가 이제 나는 전화를 수신 차단하겠다 이렇게 밝힐 것이 아니라 네. 정말로 그런 제안이 있었는지 혹은 개혁신당 쪽에서 혹은 이준석 후보 쪽에서 이런 당권 비슷한 것을 요구하거나 시사한 적이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밝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밝히는 사실관계 여부에 따라서 당원과 국민들께서 보고 이 전체적인 흐름에 대해서 일정한 판단을 하시겠죠. 민주당에서는 만약에 이 주장이 사실이라면은 국민의힘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할 거라는 말도 했던데요. 이게 성립이 가능한가요? 예, 대가 관계잖아요. 네. 후보직을 사퇴하고 그 사퇴하면 선거 비용을 대신 물어주고 그리고 너한테 당권을 줄게라고 하는 거래 관계가 성립된다라고 한다면 공직선거법 위반이 될 수 있죠. 네. 문제는 이제 그 증거 수집은 좀 어렵겠죠. 다만 당권 줄게, 당권 먹어라라고 한다면 당권을 줄 사람은 친윤이잖아요. 근데 선거 이후에 친윤이 어느 정도의 권력을 형성할 수 있을지 모르죠. 그리고 이게 고도의 정책 계산이 있는 것 같은데 이준석을 이용해서 한동훈을 견제한다. 뭐 이런 전략이 있는 것 같아요. 이준석 후보가 만약에 당대표 후보 나갑니다. 네. 한동훈 대표도 나갑니다. 그러면 김문수 후보가 나온다라고 치죠. 그러면 김문수 후보가 되는 거 아닙니까? 이준석 후보와 한동훈 후보 모두 다 탄핵을 찬성했던 세력이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오히려 친윤이 정권을 연장해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이준석 후보를 굉장히 이용하려고 하는 얄팍한 노림수가 아닌가 생각되고요. 네. 당원들이 선택할 목들을 국회의원들이 그냥 당권 줄게라고 한다는 얘기 자체가 저는 민주정당으로서의 부족함이 너무 많다라고 생각됩니다. 이 부분도 궁금해요. 국민의힘의 당권 장악이라는 부분이 개혁신당의 이준석 후보가 혹할 만한 내용인가 그 부분도 궁금하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혹할 만하지 않죠. 이미 당대표까지 했잖아요. 그리고 권성동 원내대표 등에 의해서 쫓겨난 상황이잖아요. 네. 근데 그 당에 들어가서 다시 당권을 잡는다라고 해서 그 당권이 얼마나 유지될지 모르거든요. 아직도 다수 세력은 친윤이기 때문에 이준석 후보가 한동훈 전 대표와 연합할 생각이 없다라고 한다면 그냥 홀로 떠 있는 것에 불과해서 저는 이준석 후보가 이걸 가지고 단일화하지는 않을 것이다. 명분과 실리를 모두 챙기는 단일화가 아니라면 할 이유가 없다라고 생각됩니다. 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의견을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일단 민주당에서 지금 이른바 당권 제한설을 법적으로 문제 삼겠다고 하잖아요. 이것은 좀 자가당착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민주당은 이재명 후보의 여러 가지 사법 리스크에 관해서 정치의 사법화가 너무 과도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가장 정치적 과정이라고 할 수 있는 후보 단일화를 법적으로 문제 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선거법에 관해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권위 있는 책은 대검찰청에서 나온 공직선거법 벌칙 해설입니다. 그 네. 책에 보면은 이 매수 및 이해 유도죄에 해당하는 공사의 직과 관련해서요. 권한이 없는 경우에도 사회통념상 상대방으로 하여금 그 직무에 취임시키는 것을 기대할 수 있을 경우에는 성립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중요한 것은 국민의힘의 당대표는 친윤이나 누가 그냥 줄 수 있는 겁니까? 당대표라고 하는 자리는 당원이 선출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과연 누가 보장해 줄 수 있는 것인가 저는 여기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의문이 있고 네. 그리고 정당 민주주의에 반하는 시도에 대해서는 당원들이 여기에 대해서는 저는 주체적으로 목소리를 낼 거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 삼을 일인지도 의문이거니와 정치적으로도 그런 당권을 제한하거나 보장하는 것은 결국은 당원들의 선택에 의해서 실현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런 제안들이 왔다는 거에 대해서 이준석 후보 측에서 굳이 폭로를 한 이유도 궁금한데요. 어떤 의도가 있다고 보시나요? 그러니까 제가
저희가 봤을 때는요, 물론 해석입니다만 네. 이준석 후보 측에서 이준석 후보 본인의 생각인지 아니면 주변의 생각인지는 좀 더 따져봐야겠습니다만은 네. 단일화를 한다면은 최대한 많은 것을 얻어내기 위한 일종의 협상 전술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봅니다. 앞서 제가 안철수 후보와 윤석열 후보 간의 2022년 단일화 과정에서도 2월 20일에 안철수 후보 측에 공개적인 단일화는 끝났다는 기자회견, 그리고 2월 27일에 단일화 결렬 통보 이런 것들이 있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지금 이런 것도 그렇다면은 이준석 후보 측에서 더 많은 것을 얻어내기 위한 과정의 일환일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국민들께서 보시기에 여기서 정치적인 셈법이 작동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면은 그것이 이준석 후보와 이준석 후보 측에 매우 좋지 않다는 것입니다. 네. 앞으로 정치를 길게 할 생각을 가지고 있을 텐데 대의와 명분에 입각한 선택을 해야지 주파날이 튕겨지는 것이 국민들 눈에 보이면은 그것은 큰 마이너스가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위원장님께서는 어떤 의견이신가요? 개혁신당의 이동훈 공보단장이 얘기한 거잖아요. 네. 뭐 굳이 얘기를 했겠어요. 그런 얘기 당권을 먹으라라고 하니까 이건 아닌 것 같다라고 말을 한 것이고요. 결국에는 원점으로 돌아가 보면 이준석 후보가 김문수 후보 측의 제안을 받아서 정말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느냐,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 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느냐의 문제와 네. 막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명분이 있느냐의 문제인데 막기도 어렵고 명분도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준석 후보가 지금 한번 길거리에 보시면 개혁신당 선거운동은 본 적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건 그만큼 비용을 많이 안 쓴다는 거예요. 현수막 정도 쓰고 있고요. 선거 홍보물도 아마 장수를 굉장히 줄일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그래서 비용을 최소화한다는 건 이준석 후보가 독자 후보로서 끝까지 갈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과거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는 선거운동원이라든가 선거 비용을 많이 썼어요. 네. 그거 아마도 단일화하면서 국민의힘에서 다 지불한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안철수 후보가 단일화를 통해서 맨날 저 사람은 철수한다라는 비난을 받았지만 이준석 후보는 안철수 후보와 좀 다르다라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개혁신당의 이동훈 공보단장, 친윤의 이런 제안을 보면 결국에는 한동훈 전 대표에게는 당권을 못 주겠다, 이런 거가 이제 내비친다라는 그런 또 언급도 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이세요? 지금 전체적인 상황을 보면요, 한동훈 전 대표가 선거 승리의 선결 과제로 제시한 것이 세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계엄과 탄핵에 대한 올바른 입장 정리와 사과, 그리고 윤 전 대통령 부부와의 절연, 그리고 자유통일당으로 대표되는 부정선거 세력 등 극단적인 세력과의 거리두기, 이런 것들입니다. 그런데 그 선거 승리를 위한 세 가지 선결 과제는 적극적으로 이행이 되지는 않고 있어요. 네. 그런 상황에서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배제를 위해서 이런 움직임을 가져가는 것처럼 보인다면 자, 정치에서 우리가 어떤 개인이 좋고 싫은 것은 늘상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국민들께서 보시기에는 그 개인에 대한 좋고 싫음의 문제가 아니고 변화를 거부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네. 거기에 문제의 중요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상황을 이렇게 비유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식당의 주방 안에서 누구는 절대로 주방장이 안 돼, 이렇게 생각하면서 요리사들끼리 아웅다웅하고 있으면서 음식은 식어서 나오고 또 맛이 없게 나오면은 그 손님들께서 계속 계시겠습니까? 떠나가겠죠. 그러니까 빨리 지금 주방에 있는 요리사들이 합심해서 좋은 음식을 빨리 내놓는 데 전념해야 됩니다. 다행히 지금 옆에 파란 간판을 달고 있는 가게는 사실 원산지 표시 문제도 있고 식품위생법 위반 문제도 있고 많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을 놓치지 말고 합심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그제부터 독자 유세에 나섰죠. 한동훈 전 대표. 어제는 보수의 심장 대구 서문시장을 찾았습니다. 그 모습 잠깐 보고 오겠습니다. 여러분, 여기서는 저를 외치지 마십시오. 여기서는 우리 국민의힘의 승리 김문수를 외쳐주십시오. 김문수. 보수의 심장 대구에서 보수를 재건하는 새로운 불꽃을 살려봅시다. 지금도 우리 당의 승리와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세상을 막기 위해서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싸울 겁니다. 네.
기존의 모습과 조금 바뀌었습니다. 좀 적극적으로 바뀐 것 같아요. 김문수를 외쳐달라고 하던데 어떻게 들으셨나요?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는 김문수라는 이름이 안 들어가 있었어요. 네. 그래서 국민의힘은 지지하지만 김문수 후보를 후보로서 인정하지 않는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거기에 대해서 이제 언론에서 많은 얘기들이 나왔기 때문에 아마도 좀 그런 태도가 한동훈 후보에게는 좀 배신자라는 거, 좀 인정하지 않는다는 부분이 프레임에 걸릴 가능성이 있어서 김문수 후보를 연호해달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문시장에서 김문수 후보 연호하지 말라는데 한동훈 후보를 연호하니까 속으로는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한동훈 후보가 자신의 이제 차기 당대표를 위해서 벌써부터 뛰고 있다라는 네. 생각이 들고요. 근데 이제 국민의힘의 숙제는 뭐냐면 한동훈 전 후보가 뛰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도 뛰잖아요. 그래서 이게 좀 혼란스럽다 이런 생각이 들고 김용태 비대위원장은 사과를 하는데 김문수 후보는 윤석열 전 대통령을 폐유된 임금 정도로 모시고 있으니까 굉장히 좀 혼란스럽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통합이라는 관점에서 또 유능하지 못하다는 관점에서는 국민의힘이 굉장히 리스크를 갖고 있는 거거든요. 이 네. 부분이 조금 혼선된 메시지가 단일화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시너지 효과는 굉장히 미비할 것이다라고 생각됩니다. 네, 어제 서문시장에는 역대 최대 인파가 몰렸다고 합니다. 김문수 후보의 유세 현장보다 사람이 몇 배나 더 많이 모였다 이런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지금 김문수 후보 캠프 측의 분위기는 어떨까요? 오늘 김재원 후보 비서실장이 한 라디오에 나와서 네. 이렇게 얘기를 했더군요. 김문수 후보를 돕겠다는 진정한 진정성을 보이고 도와주시는 것에 대해서 김문수 후보 측에서는 매우 감사하고 있다. 대선 승리에도 큰 역할을 해주신다고 저는 믿고 있다. 네. 후보 비서실장이면 후보의 의중을 정확하게 대변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김문수 후보 측에서도 이런 한동훈 전 대표의 선거운동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서문시장에 대단히 많은 인파가 모였는데 그만큼 한동훈 전 대표가 대중동원력이 있어서 선거 기여도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은 지금 김문수 후보는 이번 주에 일정을 서울과 수도권 위주로 짜고 있죠. 한동훈 전 대표는 부산부터 시작해서 부산, 대구, 청주, 원주 이렇게 북상해 갑니다. 이렇게 서로 다른 동선으로 일종의 쌍끌이 전략처럼 소구를 해 나가는 것이 네. 선거에서 긍정적인 작용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네, 오늘 손학규 전 대표가 라디오에 나와서 한덕수 전 총리 김문수 캠프 합류의 권유를 거절했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자연인으로 살겠다는 말도 남겼다고 해요. 어떻게 들으셨나요? 저는 그런 한덕수 전 총리의 선택은 상당히 유감스럽게 봐요. 왜냐하면은 네. 그 5월 10일 새벽 3시부터 4시까지 1시간의 시간을 주고 입당을 하고 서류를 내라라고 했을 때 사실은 민주주의에 관한 원칙을 갖고 있는 정치인이라면은 그 제안에 응하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네. 나는 밝은 대낮에 정식으로 당당하게 입당하겠다. 그리고 우리 당원들의 환영을 받아가면서 임하겠다 하는 게 맞았거든요. 그런데 한덕수 전 총리는 그 순간에 입당을 하고 서류를 내는 걸 선택했습니다. 그때 과오가 한 번 있어요. 네. 그런데 어쨌든 당원의 선택이 있어서 김문수 후보가 후보로 유지가 됐고 본인이 후보가 되지 않았잖아요. 그러면은 그 결과에 승복하는 것은 더 나아가서 선거를 돕는 것이어야 할 텐데 네. 지금 선거에도 전혀 참여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면 정당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가 대단히 부족하신 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네. 지금 상황이 여기까지 왔다면은 한덕수 전 총리가 선거에 등판을 한다고 해도 제가 봤을 때는 큰 효용이 없을 것으로 봅니다. 네, 한덕수 전 총리의 캠프 합류 거절이 유감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이 둘이 함께 할 수 있겠느냐, 뭐 가능성이 낮다라는 얘기는 좀 있어 왔어요. 어떻게 보시나요? 그렇죠. 뭐 한덕수 전 후보가 나온다라고 해서 김문수 후보에 도움이 될까요? 그렇지 않아도 김문수 후보가 굉장히 탄핵을 반대하고 있는데 내란 정부의 2인자였던 대행 한덕수 대행이 나온다면 또 내란 프레임이 더 엮일 수도 있지 않겠나 저는 이런 생각이 들고 네. 뭐 한덕수 대행뿐입니까? 홍준표 전 후보도 안 오고 있잖아요. 하와이에서 쉬고 계시는데 실은 말은 김문수 후보를 지지한다라고 전언은 있습니다만 네. 사실상 저는 김문수 후보를 지지할 의사가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김문수 후보를 후보로서 인정하지 않는 거 아닌가. 그리고 또 존재감 자체도 김문수 후보가 후보 같지 않고 한동훈 후보가 후보 같고 안철수 후보가 후보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는 준비되지 않은 후보를 권성동, 권영세 후보가 한덕수 후보로 몰기 위해서 대리 사장을 만들어 놓다 보니까 이게 좀 수습이 안 된다.
그리고 후보 자체가 준비되지 않았다는 측면에서는 저는 국민의힘이 상당히 좀 반성해야 될 부분이다라고 생각됩니다. 네. 어제 큰 이목을 끈 뉴스가 있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정선거 관련한 영화를 공개 관람했는데요. 관련 영상 먼저 보고 오겠습니다. 이분은 이재명 후보를 대통령 만들기로 작정하신 분 같아요. 예, 저 5분 분노하고 6분부터 속으로 웃었습니다. 아, 왜 그렇습니까? 이 사람이 다 이제 후질러 될 거다. 예상대로 뭐 다 되지 않아, 뭐 다 된 거다. 됐다고 저는 봅니다. 개인적 입장에서 제가 봤을 때는 계엄에 대한 반성과 자중을 하셔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우리 당의 그 선거 전략과는 사실상 무관한 분입니다. 한 시민으로서 자유롭게 활동하시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윤 전 대통령이 영화 관람을 좀 불편하게 보는 시각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대표적으로 김근식 송파병 당협위원장 같은 경우는 제발 윤 전 대통령을 다시 구속해달라라고 하는 SNS 포스팅을 올리기까지 했습니다. 네. 자, 지금 그 정도로 당내에서도 일부 격앙된 반응이 나오고 있는 이유는 윤 전 대통령이 물론 국민의힘을 탈당했기 때문에 국민의힘의 당원이 아닙니다. 그리고 공식적으로는 분리된 것이 맞습니다만 네. 국민들께서 보시기에 여전히 윤 전 대통령의 행보로부터 과거에 있었던 비상계엄 등등을 계속 연상하게 되고 오버랩하게 되기 때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이 윤 전 대통령의 행동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비판하고 절연하는 모습을 보여드려야 됩니다. 윤 전 네. 대통령이 지난주 토요일 아침 9시 반경에 탈당 입장을 밝혔는데 제가 그날 오전 10시에 이 YTN에 출연하지 않았었습니까? 그때 이 국면에서 국민들께서 보시고 싶어 했던 것은 국민의힘의 윤 전 대통령과의 분리 의지이고 네. 그 분리 의지를 명확하게 확인시켜 드리는 것이 앞으로도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지금 이 국면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리고 저 영화가 또 공교롭게도 부정선거에 관한 영화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점에서 더더욱 국민의힘에서 이 부분은 분명하게 선을 긋고 비판을 해야지 옳다. 그렇지 않으면은 계속 중도 보수, 중도에 대한 소구력을 가지기가 어렵고 이 선거에서 승리하는 길이 점점 더 멀어질 수 있다. 라는 고언을 아닌 고언을 드리겠습니다. 네, 국민의힘은 어쨌든 애써서 선을 긋고는 있는데 김문수 후보는 영화도 많이 보고 사람도 많이 만나고 뭐 좋은 거 아니냐 이런 입장이거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조선시대 폐위된 임금으로 계속 모시고 있는 겁니다. 네. 김용태 비대위원장은 탈당했으니까 무관한 사람이다. 심지어 김재원 비서실장까지도 무관하다라고 하는데 정작 후보는 윤석열 전 대통령을 쥐어잡고 있어요. 이건 왜 어떤 이런 사고를 갖는 것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자신의 대선에 도움이 된다라고 보는 것인지 아니면 대선에는 관심이 없고 차기 당권을 지기 위해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을 버리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건지 조금 이해하기 어렵다. 중도층의 국민들과의 생각과는 완전히 좀 멀어지는 행태를 띠고 있고요. 네. 또 부정선거에 대해서 인정하는 거잖아요. 네. 부정선거 의혹을 해소시켜드리는 게 맞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선관위 사무총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한 분이거든요. 그러면 이 부정선거를 도대체 누가 한다는 것인지에 대한 설명이 없어요. 그런 측면에서는 좀 특이하다라고 보고요.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한동훈 후보가 뛰니까 본인도 뛰겠다라고 하는 것인데 윤석열 전 대통령이 뛰어서 저번 총선도 망했잖아요. 그래서 이번 대선도 김문수 후보가 절연하지 못하는 거 보니까 네. 대선이 목적이 아니라 당권이 목적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문수 후보는 또 이런 얘기도 했어요.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면 선관위에서 해명 노력을 계속해야 되고 의혹이 완전히 일소될 수 있도록 자신도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라고 언급을 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제가 봤을 때는요. 김문수 후보가 이 부정선거 음모론에 관해서는요. 메시지를 내는 포인트가 바뀌어야 된다고 봅니다. 네. 일단 기본적으로 이 부정선거라고 하는 주장은 헌법재판소에서도 이번에 인정되지 않은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떤 점에서도 지금 공론장에서 그런 것이 있다고 할 만한 확증이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부정선거 음모론과 선거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높이는 것은 분명하게 구별이 돼야 합니다. 네. 즉 선거 관리에 있어서 선거 관리 부실이 없도록 하고 선거 제도에 대한 신뢰성, 투명성을 높이겠다고 하는 것은 맞아요. 그러나 부정선거 음모론과는 단호하게 선을 긋고 특히나 국민의힘 지지층에도 사전투표는 적극적으로 독려해야 됩니다. 네. 민주당 지지층은 3일간 투표를 하고 국민의힘 지지층은 본투표 당일 하루만 투표를 한다면 투표 기간에서부터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기기가 대단히 어려운 것이죠. 네. 이런 점에서 제가 봤을 때는 이 김문수 후보가 부정선거 음모론에 관해서는 발화하는 포인트를 좀 달리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선관위도 조금 전에 저희가 속보로도 전해드렸습니다마는 부정선거 의혹 조목조목 반박을 했어요. 그러면서 윤 전 대통령의 이런 그 움직임 그리고 이런 영화 개봉에 대해서 부정선거 음모론을 부추기고 있다 이렇게 좀 우려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부정선거 의혹이 있어서 사전투표 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번투표만 하라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 말 듣고 번투표만 할 것 같아요. 그러면 당연히 투표 현장에 많이 못 나오기 때문에 저는 국민의힘에 좀 어려움이 있을 거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배그 종군이란 말을 썼던 것으로 제가 기억하는데 네. 그러면 계급장 떼고 돕겠다는 거잖아요. 자신이 열심히 돕겠다라고 하는 것이니까 결국에는 그것에 대해서 김문수 후보가 절연하지 못하는 것은 계급장 떼고 돕는 것을 적극 받는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김문수 후보의 어떤 생각이 굉장히 많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국민들이 대통령 선거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좀 평가를 해 주셔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나라가 좀 위기에 처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어제 국민의힘의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과거 김건희 여사에 대한 사과를 했고요. 그러면서 대통령 영부인에 대한 투명한 검증, 또 엄정한 처벌, 가족 그리고 친인척 감시 제도 개선 등 3가지를 약속을 했습니다.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 거라고 보시나요? 어떻게 보세요? 적시에 사과했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울지 몰라도 네. 본래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또 가장 빠른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이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그동안의 많은 문제들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사과를 한 것은 필요했고 또 적절하다고 봅니다. 네. 여기서 이제 눈여겨볼 것은 국민의힘은 그래도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지금이라도 사과를 했는데 민주당은 계속 대통령 배우자가 되겠다고 하는 분에 대한 검증을 회피하고 있다는 것이죠. 과거에는 그 김혜경 씨 본인도 뭐 무한 검증이 필요하다 이런 취지로 언급을 한 사례도 있던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오히려 지금 이 문제를 회피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단히 여기서 또 자가당착, 자기 모순이 발견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민주당이 대통령 배우자에 관한 투명성을 회피하고 있는 그런 태도를 지금 국민들께서 유심히 보고 계실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국민의힘이 참 정치 쉽게 해요. 아니, 김건희 여사 권력 있을 때 디올백 받았다 하니까 파우치를 하고 옹호하신 분들이잖아요. 그런데 디올백 가니까 샤넬백이 오잖아요. 아니, 정권 다 뺏기고 권력 다 뺏기니까 샤넬백 계속 비판하면서 이재명 후보도 비판한다? 김혜경 여사는 이미 사과했어요. 사과했다는 말씀 드리고요. 권력이 있을 때 자체적으로 견제할 수 있는 게 그게 건전한 정당이고 건전한 검찰이거든요. 그렇지 못해놓고 이제 와서 상대편 탓하는 것 자체가 저는 어불성설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여기서는 한 말씀만 좀 드리고 가겠습니다. 사실은 민주당이 집권했을 때 대통령 가족에 대한 감시가 온전하게 이루어졌다면 국민의힘에서 지금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이 설득력이 매우 부족할 거예요. 그런데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특별감찰관을 단 한 번도 임명하지 않지 않았습니까? 특히 2020년부터는 민주당이 압도적인 국회 의석을 단독으로 가진 그런 다수당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특별감찰관 추천을 전혀 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과연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됐을 때 그러면은 이미 선거법 위반으로 2심 유죄 판결까지 받았고 또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혐의도 있었던 그런 김혜경 씨를 비롯해서 이재명 후보의 가족들에 대해서는 온전하게 감시와 견제가 이루어지겠는가 그런 부분을 제기하는 겁니다. 저도 딱 한마디만 하겠는데요. 네. 문재인 정부에서 특별감찰관 임명 안 했다고 5년 동안 비판했잖아요. 그리고 집권한 지 3년 동안 임명도 안 했잖아요. 그것 때문에 비판해서 대통령이 됐으면 임명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문재인 전 대통령을 비난할 때마다 자꾸 윤석열 정부가 떠오른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 돈이 도는 효과를 강조하기 위해서 든 비유가 이번 대선의 또 다른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일명 호텔 경작인데요. 보수 진영의 비판에 맞서서 이재명 후보 정면 돌파하는 모습입니다. 어제 유세 현장 모습 보고 오겠습니다. 부자 세금 깎아주려고 그러고 지방엔 그냥 시장은 알아서 할 거야 방치하면서 그게 마치 자유인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집단이 있길래 제가 좀 이해를 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무것도 없는 동네라도 경제가 사실은 100만 원이 있더라도 그게 딱 멈춰 있으면 불경기 그리고 공황이다. 그게 경제는 순환이다. 100만 원을 가지고 있어도 누가 움켜쥐고 꼼짝 안 하면 그게 경기 침체죠. 불경기죠. 돈이 돌지 않으면 돈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10만 원이라도 돈이 이 집 저 집 왔다 갔다 몇 번 돌면은 그게 10바퀴 돌면 100만 원 되는 거다. 그게 경제가 활성화되는 거다. 이 얘기 하려고 설명을 좀 했더니 그거를 이상하게 꼬아가지고 이해를 못하는 거라면 바보고 곡해를 하는 거라면 나쁜 사람들이죠. 자, 이재명 후보 지금은 국가재정을 풀 때라는 것을 설명을 하면서 호텔 경제론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어떻게 돈이 된다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간단하게 얘기한 네. 것들을 너무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 같은데요. 이재명은 뭐 예를 들어서 호텔에 돈을 쓴다라고 한다면 그 호텔 사장이 가구를 사고 네. 그 가구 사장이 치킨을 사 먹고 이렇게 돈이 돈다는 거예요. 네. 돈이 도는 건 굉장히 좋죠. 순환하는 거니까. 근데 이제 노쇼가 됐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이 노쇼 됐다라고 한다면 경기에 문제가 있을 수는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노쇼에 중점을 뒀다기보다는 돈이 돌아야 되는데 지금의 경제는 돈이 너무 안 도는 세상이기 때문에 돈을 돌 수 있도록 정부가 좀 재정 정책을 펴야 된다. 네. 부자 감세에만 집중할 게 아니라 선순환 경제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좀 재정을 풀어야 된다. 정부의 재정의 굉장히 중요성을 좀 강조한 것인데 네. 자꾸 노쇼가 되는데 이게 무슨 돈이 되느냐라고 하는 그 말다툼 정도 수준인 건데요. 이재명 후보가 그 정도로 경제 수준, 의식 수준이 낮지 않습니다. 굉장히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너무 지금 뭐 잡을 게 없으니까 꼬투리라도 잡겠다 이런 것 같은데요. 좀 큰 관점에서 좀 바라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네, 정규재 주필 보수 논객인데 최근에는 이재명 후보에게 우호적인 입장도 보였습니다만은 이 호텔 경작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입장을 또 견지를 했더라고요. 저게 현실에서 도저히 성립할 수 없는 그림이기 때문에 그렇죠. 10만 원을 내고 예약을 했다가 노쇼로 취소해서 다시 가져가도 돈이 돌고 경제가 살아난다. 이것은 마치 무한동력. 연구기관 같은 주장입니다. 그렇게 돈이 실제로 들어가지 않아도 경제가 돌 수 있으면 전 세계에 경제가 어려운 나라 왜 있겠습니까? 도저히 성립할 수 없는 주장이고 저 그림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네. 사실은 그림에 틀린 부분이 대단히 많아요. 노쇼뿐만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최초에 10만 원이 쓰여진다고 해도 그 뒤에 계속 단계 돈이 돌 때 저렇게 10만 원이 그대로 돌지 않습니다. 저런 승수 효과는 현실에서 존재하지 않아요. 네. 민주당 쪽에서는 저것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어떻게 강변하냐면은 호텔 예약을 했다가 취소하는 것을 뭐 재난지원금 지급 또는 뭐 그 민생 기본소득 뭐 이런 것들에 빗대서 설명도 하던데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것이 이미 통계로 입증이 된 바가 있습니다. 2020년에 우리나라가 전 국민 코로나 재난지원금 지급을 해봤잖아요. 그 뒤에 KDI가 그 계량적인 효과를 분석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KDI 보고서에 의하면은 100을 나눠주면은 실제로 국내 소비 증가는 28에서 38 정도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왜? 네. 경제 주체는 그 돈을 받으면은 전부 소비에 쓰는 것이 아니고 일부 저축을 하거나 빚을 갚는 데 쓰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노쇼를 해서요. 저게 10만 원을 도로 가져가면은 그림이 반대로 돌아서 돈을 다시 민간에서도 연쇄적으로 회수하는 효과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모로 저것은 현실과 전혀 맞지 않는 그림인데 이재명 후보 SNS에 2017년에 올라왔고 본인이 최근에도 유세에서 이 발언을 반복했기 때문에 네. 발생한 논란이다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네, 저 그림 자체가 현실적으로는 맞지 않다고 지적을 해주셨는데 어떤 입장이실까요? 아니 뭐 현실적으로 맞지 않을 수도 있어요. 네. 근데 웃자고 한 얘기에 죽자고 달려드는 꼴이에요. 네. 이 노쇼의 관점이라기보다는 지금 우리 경제가 돈이 안 돌기 때문에 피가 안 돌고 있기 때문에 피를 돌려야 되는데
되는데 노쇼라 날지라도 경제적으로 순환된다라고 한다면 중요한 점이 있다라고 하는 걸 강조한 건데 그냥 노쇼가 되는데 어떻게 경제가 성장하냐라고 비난하는 것 자체가 너무 죽자고 달려드는 것이다 말씀드리고요. 우리가 지방의 작은 행사에도 행사를 하면 돈이 많이 돌아요. 그런 측면에서는 돈이 지금은 건축 경기도 너무 죽었고 자영업자도 죽었어요. 근데 이거 누가 죽였습니까? 윤석열 정부가 죽였잖아요. 왜 계엄을 해가지고 자영업자들을 힘들게 만듭니까? 그렇다라고 한다면 정부는 야, 윤석열 정부가 계엄했으니까 내 책임 아니야. 나는 너한테 도움을 줄 수 없어. 윤석열 전 대통령 향해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이러면 되는 겁니까? 정부의 역할이?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좀 대승적 관점에서 정부가 좀 바라봐야 된다라고 생각됩니다. 제가 요거 한마디만 더 하고 넘어가면요. 네. 사실 민주당 쪽에서 저 그림을 계속 합리화시키는데요. 정부가 무한정 돈을 풀 수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기축통화국이 아닙니다. 돈을 무한정 찍어낼 수가 없고 우리나라의 국가 부채가 이미 기축통화국이 아닌 11개 선진국의 평균을 돌파했다는 최근 보도가 있었죠. D1, D2, D3 중에 D2 기준입니다. 비금융 공기업 부채까지 합한 거예요. 그러면은 저런 그림은 정부가 설령 노쇼가 아니라 돈을 푸는 방식으로 하더라도 지속 가능하지가 않은 것입니다. 그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는데요. 문재인 정부 그렇게 많이 욕했잖아요. 돈 많이 쓰고 재정 적자 늘어났다고. 윤석열 정부 돈 안 쓰겠다고 그렇게 강조했어요. 재정 적자 때문에. 근데 왜 재정 적자가 150조 이상 납니까? 이해가 안 되는 경제 정책 아니고 돈을 안 쓰는데 왜 적자가 나죠? 그건 기업들이 돈을 못 벌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선순환 정책으로 정부가 돈을 풀었을 때 그게 기업의 수익이 되고 기업이 다시 세금을 내는 겁니다. 돈의 순환 구조를 강조한 것인데 자꾸 웃자고 한 얘기에 죽자고 달려드는 것 자체가 너무 고정적이고 편협된 경제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경제라고 하는 것은 교수들이 말하는 순서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우발 변수가 있고 여러 가지 다른 다양한 관점이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 가지 관점으로만 바라보는 것이 더 위험한 경제 정책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K-엔비디아를 만들기도 전에 30% 가져간다는 얘기부터 하면은 큰 기업들이 대한민국에서 기업하려고 하겠습니까? 그러면 세수는 더 안 늘어나죠. 자, 이 호텔 경제뿐만 아니라 그 커피 원가 120억 논란 등 이런 이재명 후보는 가짜 뉴스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가짜 뉴스 대응에도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유튜브 방송에서 일부 언론을 비난을 하면서 SNS가 나의 목숨줄이다 이런 언급을 했던데 이건 어떻게 들으셨나요? 그런데 저는 뭐가 가짜 뉴스인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은 커피 원가 120원 발언, 이재명 후보가 실제로 유세에서 한 발언입니다. 우리 언론에서도 보도할 때 그 유세 영상 그대로 따서 틀어주고 있잖아요. 그리고 호텔 경제학도 이재명 후보 본인이 언급했고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2017년에 이재명 후보의 SNS에 실제로 올라온 겁니다. 그러면서 SNS가 목숨줄이다. 글쎄요. 저는 어떤 의도로 이런 말씀을 하시는지 잘 이해가 되지 않고 우리 국민들께서도 이해를 못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논쟁은요. 이재명 후보가 내가 잘못 이해했다. 이해가 부족했고 정말 죄송하다. 앞으로 커피 하시는 자영업자 사장님들 마음 다치지 않게 해드리겠고 경제정책은 전문가들 말씀을 잘 들어가면서 신중하게 하겠다라고 정리를 할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재명 후보 계속 극구 본인이 잘못한 것이 없는 것처럼 강변을 하고 더더군다나 민주당의 많은 경제 전문가들이 이것에 대해서 바로잡는 이야기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국민들께서 가장 심각하게 보고 계시는 지점은 민주당에도 경제 전문가들이 많다고 하는데 왜 저런 말도 안 되는 경제관념에 대해서 제대로 말을 못하는가 이 부분일 겁니다. 아마 이재명 정부가 탄생한다고 했을 때 그 정부의 경제정책은 대단히 위험하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가늠하게 되는 부분이 바로 이 지점일 겁니다. 네, 보통 저희가 뉴스를 전할 때도 어떤 사회 이슈에서도 SNS를 통한 거짓 정보를 조심해야 된다 이런 얘기는 많이 했습니다만은 SNS를 통해서 댓글을 좀 확산시켜달라 이것이 나의 목숨줄이다라는 거는 조금 낯선 표현이거든요. 좀 어떻게 보면 낯선 표현이죠. 근데 이재명 후보가 가짜 뉴스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예민한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저도 그런 카톡을 자주 받거든요. 뭐냐면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나라가 공산화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중국이 부정선거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중국이 부정선거를 한 것은 친중 후보인 이재명 후보를 대통령 만들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이만큼 가짜 뉴스인데 이걸 믿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그래서 대한민국 국민들이 좀 중심을 좀 가져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요. 네. 자꾸 커피 원가 120원 가지고 굉장히 침소봉대 하시는데 저는 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게요. 강가의 무단 점거에서 식당들이 백숙을 팔고 있고 백숙을 사 먹지 않으면
거기에 앉아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철거시키면서 꼭 이게 백숙만 팔아야 되는 건 아니지 않냐. 원가가 싼 커피를 팔아도 된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무단점거를 하지 않았으면 하는 설득하는 과정에서 나온 커피 얘기를 가지고 자꾸 왜 120원이 아니고 원가가 600원인데 왜 그러세요라고 하는데 너무 좀 어린이들 같지 않나요? 전 좀 이해가 안 됩니다. 네. 자, 대선 전국 상황은 여기까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승훈 민주당 전략기획위 부위원장,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네, 한여름처럼 기승을 부리던 때이른 더위는 북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점차 누그러지겠습니다. 30도를 웃돌던 서울의 기온도 내일은 23도까지 떨어진다고 합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자, 김민경 기자, 이제 고온 현상은 다소 꺾인다고요? 네, 오늘 아침 서울 기온은 20도로 어제보다는 3도 낮았지만 여전히 평년 기온을 5도 이상 웃돌며 더웠습니다. 습한 대기 탓에 어제 낮에 재워진 열기가 밤사이에도 잘 빠져나가지 못했기 때문인데요. 점차 북쪽에서 차고 건조한 공기가 내려오면서 오늘 한낮에는 기온이 어제만큼 오르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서울과 광주의 낮 기온은 27도, 대전 25도 등 서쪽 지역은 여전히 25도를 웃돌며 다소 덥겠고 강릉 19도, 대구 22도로 예상돼 동쪽은 기온이 어제보다 많게는 10도 가까이 내려갈 걸로 예상됩니다. 찬 공기는 모레까지 영향을 줄 걸로 보이는데요. 내일과 주말인 토요일은 서울 기온이 23도까지 떨어지겠지만 일요일부터는 다시 바람 방향이 따뜻한 남풍 계열로 바뀌면서 기온이 오름세를 보일 전망입니다. 오늘도 충청 이남 곳곳에서는 산발적으로 비가 내리겠는데요. 이 양은 5에서 10mm로 많지 않겠지만 여름을 앞두고 대기가 무척 불안정한 만큼 언제든 국지적으로 비구름이 발달할 수 있다는 점은 염두에 두셔야겠습니다. 아침마다 해안가와 일부 내륙에 짙게 꼈던 안개는 주말까지 다소 해소되겠지만 모레까지 강원 산간에는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과학기상부에서 YTN 김민경입니다. 네, 핫한 이슈를 전문가에게 묻는 이슈풀입니다. 15년의 기다림 끝에 드디어 이렇게 우승컵을 거머쥔 손흥민 선수. 그의 우승 소식에 옛 토트넘의 동료죠. 영혼의 단짝 해리 케인도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독일 뮌헨으로 이적을 한 뒤 먼저 무관에서 탈출한 해리 케인은 이 토트넘에서 손흥민 선수와 동고동락하며 EPL에서만 무려 47골을 합작하는 아주 대성과를 내고도 함께 우승컵을 들진 못했습니다. 이 송캐디오의 이 합작 기록은 아직도 깨지지 않는 대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손흥민의 쾌거에 두 선수는 다시 브로맨스를 과시했는데요. 이 케인은 토트넘이 승리하자마자 이렇게 SNS에 사진을 올려서 손흥민의 첫 우승을 축하를 했고요. 손흥민도 우승 직후 인터뷰에서 해리, 우리도 드디어 해냈어, 우승했어 라며 기쁨을 나눴습니다. 외신도 송캐디오의 겹경사를 주목했습니다. 스포츠 전문 매체 ESPN은 손흥민과 케인이 같은 해 이렇게 우승컵을 들어올린 건 축구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아주 좋아할 이야기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영국 공영방송 BBC는 손흥민의 배경을 태극기로 장식한 아주 정성 가득한 사진을 게시하며 이 손흥민이 토트넘에서 우승할 줄 알았다, 결국에는 해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이 우승컵을 품에 안는 스토리도 굉장히 극적이죠. 현재 손흥민 선수의 나이를 감안하면은 앞으로는 우승 기회가 그렇게 많이 있지 않을 거라고 예상할 수 있고요. 어쩌면 마지막 기회에서 우승컵을 들어 올리면서 손흥민 선수 전체 축구 선수로서의 인생에 화려한 정점을 마련했다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해리케인은 바이에른으로 이적할 때 우승하고 싶어서 이적한다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자신이 얘기한 대로 소망을 이뤘습니다. 자, 그런데 토트넘에서 남아있던 손흥민 선수도 유로파 리그에서 우승하면서 마치 영혼의 단짝이 각자 새로운 무대에서 서로에게 격려하고 축하해 주듯이 두 선수가 똑같이 우승을 차지했죠. 어제 대선 후보 경쟁력에 이어서 오늘은 전국 현안을 중심으로 YTN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국민의힘 탈당과 관련해 의견을 물었는데 56%가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그 방식이 자진 탈당이 아닌 국민의힘 차원의 제명이나 출당 조처였어야 한다는 의견도 과반으로 나타났습니다. 임성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17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국민의힘 자진 탈당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었습니다. 긍정적으로 본다가 전체 응답자의 56%로 부정적으로 본다는 답변 28%를 앞섰습니다. 긍정 답변이 우세한 경향은 지지 정당을 가리지 않았는데 특히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긍정평가가 상대적으로 더 많았습니다. 이념 성향별로도 보수층이 중도층이나 진보층에 비해 윤 전 대통령의 탈당을 긍정적으로 봤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보수 강세 지역으로 꼽히는 대구 경북 지역에서 10명 중 7명 이상이 탈당을 긍정적으로 봐 상대적으로 높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의 탈당이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인 김문수 후보 지지율엔 어떤 영향을 미칠 거로 예상하는지도 살펴봤습니다. 별다른 영향이 없을 것이란 반응이 58%로 가장 많았고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 26%,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 11% 순이었습니다. 중도층과 무당층을 따로 떼어내 살펴보면 60% 이상이 별다른 영향이 없을 거라고 내다봤습니다.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 거라는 답변은 여러 정당 중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념 성향별로는 보수층, 세대별로는 70세 이상에서 긍정 영향을 전망하는 응답이 비교적 많았습니다. 이번 탈당으로 국민의힘과 윤 전 대통령의 관계가 어느 정도 정리됐다고 보는지도 질문해봤습니다. 충분히 정리됐다는 답변은 34%인 반면 53%는 당 차원에서 제명 출당시켰어야 한다고 응답했습니다. 이념 성향에 따라 반응은 엇갈렸는데 보수층에선 62%가 충분히 정리됐다고 봤지만 중도층 65%와 진보층 78%는 제명 출당이 필요했다 판단했습니다. 국민의힘 지지층과 더불어민주당 지지층 사이에서도 상반된 경향이 나타난 건 마찬가지였습니다. 세대별로는 70세 이상을 제외하곤 제명 출당이 필요했다는 답변이 우세했고 40대, 50대 순으로 이 같은 경향이 높았습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혐의 재판장인 지기현 판사의 술자리 의혹에는 조사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절반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검찰 출석 요구를 받은 김건희 여사가 대선과 관계없이 나와서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응답도 60% 이상을 기록했습니다. 홍민기 기자입니다. 최근 민주당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재판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지기현 부장판사의 술자리 접대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지 부장판사는 의혹을 전면 부인했지만 민주당은 추가 증거라며 관련 사진을 공개하는 등 압박을 이어가고 있는데 이에 별도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 물었습니다. 조사가 필요한 일이라고 본다는 응답이 58%로 사법부 흔들기라는 응답 32%보다 많았습니다. 민주당 지지자 가운데선 90% 가까이가 조사 필요성에 찬성했고 반대하는 응답은 7%에 불과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 지지자 사이에선 반대가 70%에 달해 뚜렷한 차이를 보였습니다. 보수와 진보, 이념 성향별로도 사안을 바라보는 시각이 정반대로 갈렸는데 자신을 중도층이라고 답한 응답자들 가운데선 전체 평균보다 높은 69%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답했습니다. 지역별로는 대구, 경북을 뺀 모든 권역에서 조사 필요성 응답이 우세했습니다. 공천 개입 의혹을 받는 김건희 여사의 검찰 출석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도 물었습니다.
앞서 검찰은 김 여사에게 지난 14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지만 김 여사 측은 하루 전 대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불출석 사유서를 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여론조사 결과 대선과 관계없이 김 여사가 검찰에 출석해야 한다는 답이 64%로 대선 이후로 출석을 연기해야 한다는 답보다 2배 넘게 많았습니다. 연령별로도 대체로 비슷한 답변 형태를 보였고 70대 이상에서도 검찰 출석을 요구하는 응답이 오차 범위 안에서 근소하게 앞섰습니다. 지역별로는 대구, 경북을 뺀 전 지역에서 출석해야 한다는 응답이 더 높게 나타났는데 비교적 보수 지지세가 강한 부산, 울산, 경남에서도 60%를 기록했습니다. 국민의힘 지지층에선 출석을 연기해야 한다는 답변이 66%였던 반면 민주당 지지층에선 정반대 응답이 90%였습니다. 중도층에서도 70% 넘게 김 여사가 검찰에 출석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YTN이 여론조사기관 엠브레인 퍼블릭에 의뢰해 지난 18일부터 이틀 동안 전국 유권자 1,001명을 대상으로 전화면접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이고 전체 질문지를 포함한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됩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윤 전 대통령 내란 혐의 사건 재판장인 지기현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술접대를 받았다고 지목이 된 주점에 대해서 경찰과 관할구청이 현장 점검을 시도했습니다. 서울 강남구청과 강남경찰서는 어제 오후 청담동의 해당 단란주점을 찾아 유흥종사자 고용 여부 등을 확인하려 했지만 문이 닫혀 있어 실제 점검이 이루어지지는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제21대 대선 주요 후보자 4명의 두 번째 TV토론이 내일 진행됩니다.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내일 저녁 8시부터 2시간 동안 서울 여의도 KBS 스튜디오에서 초청 대상 후보자 2차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참석자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국민의힘 김문수, 개혁신당 이준석,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 등 4명입니다. 이들은 사회 분야를 주제로 사회 갈등 극복과 통합 방안을 놓고 시간 총량제 토론을 벌인 뒤에 연금 의료개혁과 기후위기 대응 방안의 공약 검증 토론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대선 후보들은 경제 공약으로 무엇보다 성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정부 재정 지출을 늘리고 감세 정책을 주요 공약으로 제시했는데 이를 뒷받침할 구체적인 재원해법은 부실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오인석 기자입니다. 한국개발연구원은 올해 우리 경제가 0%대 성장에 머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내수 침체 장기화에 수출 둔화까지 겹치며 저성장 고착화 우려가 커졌기 때문입니다. 이재명 후보는 단기 경기 대책으로 추경 편성을 언급했습니다. 이런 불경기에는 정부가 조정 역할을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곧바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추경을 해서 서민 경기를, 내수 경기를 살리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김문수 후보는 경제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규제를 완전히 판갈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규제를 많이 없애서 기업이 해외로 나가지 않더라도 국내에서 마음 놓고 사업을 하고 또 일자리를 만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준석 후보는 생산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고 포퓰리즘이 아닌 실력으로 돈풀기가 아닌 교육과 생산성으로 대한민국을 다시 성장시키겠습니다. 권영국 민주노동당 대표는 성장에 가려진 불평등을 꼬집었습니다. 이재명, 김문수 두 후보 모두 AI 100조 원 펀드 조성을 공통으로 제시했습니다. 장기적으로 성장 동력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 첫 번째는 AI를 중심으로 한 첨단 기술 산업에 대한 투자 늘려야 됩니다. 정부가 책임져야죠. AI 시대에 전력과 인프라를 확충하겠습니다. 미래 산업을 육성하겠습니다. 세계 최고의 인공지능 생태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대규모 재정 지원 사업과 감세 정책도 공약으로 제시됐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아동 수급 지급 대상을 18세 미만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는데 연평균 4조 8천억이 더 필요할 것으로 추산됩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현실화하면 연 3조 원대의 쌀 매입 보관 비용이 정부 재정으로 충당됩니다. 김문수 후보는 종합소득세 물가 연동제와 양도소득세 중과세 폐지 등 감세 정책을 내걸었습니다. 근로소득 기본공제를 현행 15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높이면
연간 9조 원이 넘는 세수가 줄어들 것으로 추산됩니다. 문제는 공약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세는 없고 재원 마련도 불확실하다는 점입니다. 구체적인 로드맵이 전혀 없습니다. 특히 재원하고 관련된 부분들은 몇 년 전에도 없었고 지금도 계속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면 세스펑크나 국가 부채가 쌓일 수밖에 없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지난 2년간 대규모 세스펑크에 이어 올해 1분기 재정 적자도 61조 원을 넘어 역대 두 번째로 큽니다. 고령화와 성장세 둔화로 향후 국가 채무 비율도 빠르게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입니다. 대외 신인도 악화로 이어지면서 장기적으로 미국처럼 국가 신용 등급 강등이 현실화할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YTN 오인석입니다. 가상화폐 비트코인이 11만 달러, 하나 약 1억 5천만 원을 넘어서면서 4개월 만에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습니다. 반면에 트럼프 미국 대통령 감세안에 미국 주식은 하락세를 보였고 그 여파로 코스피도 소폭 떨어졌는데요. 경제 관련 내용 염승환 이베스트 투자증권 이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비트코인이 상승세를 지속하면서 4개월 만에 이제 사상 최고가를 경신을 한 건데요. 이렇게 최근에 계속해서 가격이 올라가는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사실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은 있겠죠. 뭐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당선되면서 사실 암호화폐 대통령 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네. 뭐 그런 이제 기대감도 계속 좀 작용을 하고 있고요. 근데 좀 최근에 가장 결정적인 건 일단 관세 전쟁이 좀 많이 완화됐잖아요. 그래서 비트코인 좀 위험 자산이기 때문에 거기에 좀 오히려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고 또 한 가지는 달러에 대한 좀 신뢰가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오늘도 네. 좀 달러 가치 좀 떨어졌는데 그 달러를 대체했던 게 얼마 전만 해도 금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금에 대한 수요가 좀 빠지면서 오히려 비트코인이 이걸 또 치고 들어오는 모습들이 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달러 자산을 좀 매도하는 이 수요가 결국에 이제 물론 주식도 있겠지만 최근에 이제 비트코인, 사실 비트코인은 어쨌든 이제 미국 정부의 또 규제도 뭐 계속해서 뭐 긍정적인 방향으로 좀 갈 가능성이 높다 보니까 시장 참가자들이 지금은 결국 비트코인밖에 정답이 없지 않냐 하는 그런 좀 심리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어우러지면서 주가가 좀 이제 비트코인 가격이 올라갔고 또 얼마 전에 굉장히 좀 의미 있는 이제 그 하나의 사건이 있었죠. 네. 미국 S&P 500 지수에 이 코인베이스가 편입이 됐거든요. 암호화폐 거래소가 편입됐다는 것도 굉장히 이제 좀 놀라운 사건인데 그만큼 이제 시장이 그 미국에서도 가상화폐를 하나의 정말 진정한 자산으로 인정하기 시작했다라는 그런 또 증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좀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가상화폐를 비판해왔던 그 제이미 다이먼 JP 모건 체이스 CEO가 고객이 만약에 원할 경우에는 이 비트코인 관련 상품을 은행 계좌로 구매할 수 있도록 허용까지 했습니다. 월가에서는 원래 좀 비판적인 시각이 높았는데 좀 인식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원래 이 제이미 다이먼 회장은 비트코인은 사기라 그랬어요. 네. 굉장히 안 좋게 폄하했고, 근데 이제 이분이 좀 갑자기 좀 이제 자기 이 어떤 자세를 좀 바꿔버렸죠. 네. 그러니까 비트코인을 여전히 뭐 그거를 보관하겠다 이건 아니고요. 고객들이 지금 많이들 하니까 그거를 이제 JP 모건에서 좀 어떻게 보면 이제 서비스를 제공해서 매매 편의성을 좀 제공해보겠다 이런 의도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러니까 결국 다이먼 CEO도 여전히 아직까지 그의 인터뷰를 보면 비트코인을 옹호하는 입장은 아닙니다. 근데 지금 대세 자체가 이젠 비트코인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 돼버렸거든요. 그래서 JP모건 고객들도 워낙 좀 많은 상황에서 요구가 아마 빗발치지 않았을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일단 좀 중개하는 아마 그런 서비스를 좀 내놓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이런 이제 뭐 되게 큰 투자 은행마저도 비트코인에 대해서 이제 인정하는 듯한 이런 이제 얘기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도 사실은 좀 비트코인 가격에 좀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 상원이 스테이블 코인 법안을 통과시켰는데 먼저 이 스테이블 코인이 어떤 건지 설명을 먼저 좀 부탁드릴게요. 그러니까 스테이블 코인은 뭐냐면 이제 스테이블 코인을 누군가 발행을 할 거 아니에요. 발행 주체가 있잖아요. 네네. 근데 스테이블은 이제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하면 고정된다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 아마 그 달러를 1달러를 예를 들면 이제 금 뭐 이런 예를 드는 겁니다. 이론수에 좀 고정한다. 그래서 옛날에 그 달러 뭐 근본이제 아마 이렇게 뭐 공부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 네. 지금은 달러가 금에 연동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이 스테이블은 뭐냐면 코인을 하나 딱 발행을 하잖아요. 달러에 바로 연동을 시킵니다. 그럼 달러 값이 올라가면 코인 값도 올라갑니까? 이게 같이 가격을 맞춰줘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스테이블 코인이
이제 1달러에 이렇게 맞춰져 있는데 네네. 스테이블 코인 가격이 떨어질 수 있잖아요. 네. 그럼 이걸 올려줘야 됩니다. 1달러에 맞춰줘야 돼요. 네. 그러니까 1대1로 반드시 거래가 될 수 있게 이걸 맞춰줍니다.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을 하나를 발행하잖아요. 그럼 달러 자산을 하나 사야 돼요. 거기에 맞는 뭐 그게 1달러일 수도 있고 아니면 국채일 수도 있고. 근데 이제 법이 이번에 이제 상원에서 결국 이제 법안 통과 지금 이제 표결은 좀 들어가겠지만 네. 이걸 이제 합법화하는 이제 법안이 좀 나오긴 했는데 네. 어쨌든 이제 이 달러에 대한 수요가 그러면 사실 좀 늘 가능성이 높겠죠. 네. 왜냐하면 스테이블 코인을 앞으로 많이 발행하면 그만큼 달러를 사야 돼요. 발행하면 하는 만큼 달러 수요가 늘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은 어쨌든 달러랑 연동되는 코인이다. 가격 자체가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미국에서 이제 최초의 뭐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서 규제 법안을 만들게 되는데 이 이슈는 전체적인 코인 시장에 뭐 긍정적으로 작용한다고 볼 수 있을까요? 네, 완전 이제 법제화를 해버리는 거기 때문에 이제 제도권으로 편입을 하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네. 보면 디지털 달러라고 좀 봐야 되는 표현이 좀 맞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이 스테이블 코인 자체가 어쨌든 이제 하나를 발행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달러 자산을 하나를 편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반드시 그래서 근데 그거를 이제 법적으로 사실 이런 부분도 좀 조심스러울 수 있는 게 누군가 또 사기를 칠 수도 있는 거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이런 거를 완전히 법제화 해버리면 그런 것들을 이제 사전에 차단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비트코인이나 이런 암호화폐에 투자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긍정적인 방향으로 보시면 되겠고 아직 상원을 통과한 건 아니고요. 상원 표결에 앞서서 일단 이제 그 법안이 좀 가결이 됐고 표결 들어간 다음에 순서는 그 다음에 하원 표결 들어가고요. 마지막에 이제 대통령이 이제 결재를 하게 됩니다. 네. 그렇게 되면 이제 스테이블 코인 법안이 실제로 이제 발효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비트코인 가격이 계속 상승하다 보니까 뭐 조만간 2억을 돌파할 수도 있다 이런 전망도 나오는데 이건 좀 어떻게 바라보세요? 네, 그러니까 이게 터미널 프라이스라고 있는데 이제 비트코인 거래하신 분들의 모든 뭐 이런 거래 내역들 있잖아요. 뭐 자금 송금이나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해서 그걸 이제 지표한 걸 이제 우리가 보통 터미널 프라이스라고 하는데 네. 이 지표가 2년 전에 10만 달러 돌파할 거라고 이제 지표가 예상이 좀 나왔었거든요. 근데 돌파를 해버렸잖아요, 사실. 네. 근데 이 지표가 또 최근에 이제 그 예측한 수치로는 올해 20만 달러를 돌파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다음 사이클 고점을 21만 5천 달러로 제시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여기가 예전에 이걸 또 맞췄다 보니까 시장 참가자분들 입장에서는 이번에 그러면 진짜 20만 달러 넘어가는 거 아닌가? 근데 우리나라 돈으로는 사실 2억이 넘는 돈이 돼버리는 거의 3억 거예요. 되지 3억 가까이 되는 네네. 거니까 굉장히 이제 앞으로 지금 여기서 2배 정도 오른다는 얘기니까 근데 이게 무조건 맞는 건 아닙니다. 예전에도 이런 지표가 있었지만 틀린 적도 있긴 있어요. 100% 맞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최근에 이런 10만 달러 돌파를 예측했고 이게 맞았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20만 달러 얘기가 이제 간간히 나오고 있고 또 많은 미국의 뭐 전문가들도 25년 여름쯤이면 비트코인 가격 그래도 15만 달러까지는 가지 않겠냐 이런 또 의견들도 있기 때문에 다만 이거 하나의 의견이고 과거에 이런 지표가 이렇게 예측을 해서 이런 이제 전망을 해놨지 이게 무조건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또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네. 항상 좀 정확하게 좀 더 들여다보는 좀 자세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전체 코인을 조금 구분을 하자면 먼저 비트코인이 있고 나머지 모든 코인을 알트코인이라고 네. 하잖아요. 그런데 비트코인이 알트코인, 그러니까 알트코인이 비트코인에 비해서 좀 상승세는 좀 힘을 받지 못하는 것 같거든요. 이건 이유가 있나요? 그러니까 이제 말씀해 주신 대로 알트코인은 비트코인 제외한 건데 네네. 그래서 지표가 하나 있어요. 알트코인 대비 비트코인의 이제 비중이라고 하는데 네. 이걸 비트코인 도미넌스라고 합니다. 도미넌스가 지배한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높으면 높을수록 이 지표 수치가 높으면 비트코인 비중이 그만큼 높아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전체 코인에서 비트코인이 얼마나 차지하냐. 근데 지금 몇 퍼센트냐면 63%예요. 이게 보통 한 50%에서 움직였는데 네. 최근에 63까지 올라갔어요. 그랬다는 얘기는 뭐죠? 다른 거 알트코인은 지금 못 가고 있고 비트코인 혼자 지금 독주한다는 얘기랑 똑같은 얘기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비트코인으로 지금 쏠림 현상이 되게 심한데 결국 이거는 사실 어느 자산이나 비슷한데 시장 참가자들이 뭔가 좀 불안하거나 지금 뭐 사실 미국 경제도 그렇고 미국 달러 자산도 불안해 보이잖아요. 근데 그 돈을 빼가지고 어디다가는 지금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암호화폐 시장을 봤을 때 가장 똘똘한 건 비트코인이죠. 누구나 아는 비트코인이기 때문에 일단은 비트코인이 암호화폐의 대장이잖아요. 여기로 일단 먼저 집중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항상 먼저 이렇게 어떤 시장이 성장할 때는 그 가장 이제 우선순위에 있는 것부터 사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비트코인 이제 어느 정도 상승을 하고 나면 그 후에는 아마 알트코인 쪽으로도 이제 좀 분산되는 효과가 나올 수 있는데 근데 아직까지는 비트코인 도미넌스 현상이 계속 또 아직은 현재 이어지고 있다라고 네.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엔 미국 증시도 저희가 좀 살펴보겠습니다. 미국 재무부의 그 국채 경매 부진 여파 때문에 채권 시장 매도세가 이제 거세지면서 뉴욕 증시가 하락 마감을 했거든요. S&P 500 지수에 포함된 종목 중에 거의 한 9할 이상이 하락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제 가장 큰 건 금리 부담 때문인데 이제 주가랑 금리는 좀 반대로 간다고 많이들 아마 알고 계실 거예요. 네. 이 금리가 자꾸 올라가면 주식시장의 이제 가치가 좀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최근에 미국의 그 30년물 국채 금리가 5%를 상회할 정도로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제 금리 부담이 결국 미국 빅테크들의 어떤 이제 주가에 좀 부정적으로 작용했고 또 최근에 관세 이제 협상이 좀 시작이 됐는데 관세 이슈로 이제 주가 지수가 4월 2일 날 저점 찍고 S&P 500 지수도 그렇고 많이 올랐잖아요, 단기간에. 근데 차익 실현을 좀 하고 싶은 욕구가 좀 있었거든요. 그 상황에서 이런 금리라든가 또 최근에 지금 트럼프 감세 법안도 좀 통과가 지금 약간 좀 난항을 겪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정치권의 불확실성 이것까지 좀 겹치면서 미국 증시에서 일단 좀 쉬어가자는 그런 분위기로 바뀌면서 미국 증시가 좀 하락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랑 그 공화당이 감세안을 추진 중에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이제 국채 발행이 좀 늘어나면서 국채 금리도 더 치솟을 거다라는 우려가 더 커지고 있습니다. 추가로 어떻게 보면 증시, 미국 주식이 더 떨어질 가능성도 남아 있다고 봐야겠죠. 금리가 자꾸 오르면요, 이게 그 주식시장에는 당연히 압박을 가할 수밖에 없고요. 네. 과거에도 지금 현재 이제 미국을 대표하는 금리가 10년물 국채 금리거든요. 네. 이게 4.5% 넘었을 때는 시장이 그렇게 좋았던 적은 별로 없습니다. 근데 이번에 4.5를 다시 넘어갔기 때문에 사실 이제 이 부분 자체가 좀 부담이 될 수밖에 없고 이렇게 근데 지금 금리가 오르는 게 이유가 만약에 미국 경기가 너무 뜨겁거나 너무 좋아요. 성장하면 금리는 같이 따라가거든요. 네네. 그런 경우는 되게 좋아요. 사실 금리가 올라도. 근데 지금의 금리는 미국에 대한 신용에 대한 문제가 생긴 거죠. 무디스가 신용 등급 강등했잖아요. 네. 그 이유가 빚이 너무 많다. 근데 뭐 우리도 그렇잖아요. 은행에서 돈 빌리려고 할 때 내 신용이 안 좋으면 금리가 당연히 올라가게 됩니다. 근데 미국에 대한 지금 신용이 안 좋다 보니까 금리가 자꾸 올라가고 근데 더군다나 이번에 감세 법안이 만약에 통과가 되면 앞으로 미국의 재정 적자가 더 늘어나서 이게 우리나라 돈으로는 아마 3천조 원이 더 늘어나는 것 같아요. 10년 동안. 네. 그러니까 빚은 지금 갚지 못하는데 빚은 더 늘어난다고 하니까 이것 때문에 어떻게 보면 금리가 더 오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에 의한 금리 상승은 사실 결코 뭐 증시나 경제에 좋을 건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주가 지수에도 되게 좀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2기 들어서 이제 관세 전쟁이 좀 발발하니까 이 기업들의 부담도 이제 좀 그 수면 위로 드러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뭐 예컨대 미국 대형 그 소매업체 타깃 같은 경우에는 1분기 실적이 또 좋지 않았어요. 네, 맞습니다. 지금 이제 타겟은 이제 대표적인 미국의 월마트랑 좀 경쟁하는 소매 유통사인데 여기가 이제 뭐 점포당 매출액도 좀 감소하고 그다음에 이제 앞으로의 전망치도 좀 하향 조정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는데 근데 이제 이것도 그렇지만 관세 때문에 이제 가장 초미의 관심사는 사실 그거거든요. 기업들이 과연 가격을 올릴 것인가. 근데 월마트는 올린다고 했고요. 네. 근데 반대로 그 홈디포라고 있거든요. 주택 이제 제품에 대해서 유통하는 여기는 안 올리겠다. 이렇게 했는데 이 나이키는 또 올린다고 해버렸습니다. 나이키 같은 경우는 그 신발 가격대에 따라 다르겠지만 일부 제품은 올리겠다고 했는데 타겟 같은 경우는 모르겠다고 또 해버렸어요. 올릴지 안 올릴지 그냥 멘트를 안 해버렸거든요. 네. 근데 이거 자체가 기업들마다 지금 다 상황들이 좀 다르잖아요. 근데 결국에 만약에 관세 때문에 이런 식으로 나이키나 월마트처럼 가격을 올리기 시작하면 연쇄적으로 가격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고 네. 그럼 미국 소비는 좀 줄어들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관세는 인하가 된 건 맞지만 없던 관세가 어쨌든 지금 이 부과된 건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 폭 자체는 좀 낮아질 수 있다 하더라도 그래서 하반기에 기업들의 어쨌든 이런 가격 인상 여부 이 부분을 좀 잘 확인을 해야 될 것 같고 가격 인상이 계속된다면 미국 경제에는 결코 좀 반가울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서학개미들이 5월 달에 계속해서 순매도 행렬에 나서고 있다고 하는데 이건 가장 큰 이유가 뭔가요? 일단 이제 매도한 이유는 역시 저는 이제 이것도 달러랑 좀 연관이 돼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제 미국 주식 투자하신 분들이 작년에 성과가 좋았던 게 달러가 같이 올라가면서 네. 주가도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좋은 성과를 좀 내셨는데 지금은 반대죠. 미국 증시도 좀 약간 부진한 가운데
달러 값이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네. 오늘도 원달러 환율이 이제 1,380원 밑으로까지 한번 좀 내려왔잖아요. 근데 자꾸 그러면 미국 주식을 사면 주가가 안 빠지더라도요, 환율에서 손해를 보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이 달러 약세가 일시적인 게 아니라 좀 구조적이지 않겠냐, 이런 이제 트럼프 정책에 대한 불신도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결국 달러가 좀 더 하락할 걸로 보고, 지금 일단 미국 증시에서는 조금 약간 순매도 하고 있고, 또 최근에 4월 달 그 폭락장에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또 많이 사셨어요. 네. 근데 최근에 많이 올랐잖아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한 또 수익도 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주가가 계속 오르긴 좀 어렵다고 또 생각하시고, 밑에서 사셨던 물량을 좀 약간 정리하는 그런 두 가지가 좀 겹쳐서 좀 순매도가 좀 많이 나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경제 이슈들 살펴봤습니다. 염승환 이베스트 투자증권 이사와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북한발 미사일 위협이 잇따르는 가운데 탐지와 요격 등 공군이 중앙에서 작전 임무를 수행하는 핵심 시설들을 공개했습니다. 공군은 대내외적 정세와 무관하게 영공은 물론 방공식별구역 동향까지 감시와 대응 임무를 해오고 있다며 방위웬 우려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박희재 기자입니다. 합참이 밝힌 내용입니다. 북한이 조금 전에 동해상으로 미상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라는 속보가 들어와 있습니다. 군은 북한이 매번 탄도미사일을 발사할 때마다 이르면 1분도 채 안 돼 언론에 알려오고 있습니다. 발사하면 3분 안에 수도권 도달이 가능할 정도로 위협적인 미사일 탐지가 가능한 배경엔 공군 감시망이 있습니다. 공중임무 핵심인 항공우주작전본부가 그곳인데 한미 연합 임무도 수행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중국 항공기가 한국 방공식별구역 카디지에 진입하는 것을 탐지하는 것은 물론 우주작전까지 관할하면서 한반도 전역과 주변의 도발 징후를 탐지하고 요격하는 임무도 수행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수행처가 중앙방공통제소 MCRC와 한국형 미사일 방어 KAMD 작전센터입니다. 공군은 레이더와 조기경보 통제기를 비롯한 정찰 자산은 물론 지상과 해상 탐지 자산을 MCRC로 모은 뒤 식별하는 과정을 설명했습니다. 식별된 정보는 지대공 미사일과 전투기 등 무기 체계로 전달돼 요격 대응으로 이어집니다. 이번에 처음 공개된 KAMD 센터도 대표적인데 탄도미사일을 탐지하고 전국에 있는 미사일 포대로 전파한 뒤 북측 발사대까지 무력화하는 킬체인 작전을 24시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2014년 이후 북한이 쏘아 올린 모든 탄도미사일을 포착해 군 대응 태세가 마련됐고 낮은 비행으로 탐지가 어려운 전략 순항미사일도 올해 기준 모두 추적하는 성과를 냈습니다. 한측과 미측 장병들은 북한의 핵 위협에 대응하는 삼축 체계의 최일선에 서 있다는 각오로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민가 오폭을 비롯해 잇따른 사고의 확실한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고 신뢰를 회복하는 건 주요 과제. 이를 다시 언급한 공군은 거듭 사과한 뒤 기본을 새로 닦아나가기 위한 기점으로 삼겠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박희재입니다. 네, 5월은 장미의 계절이죠. 울산에서는 지금 수백만 송이 장미가 만개한 장미축제가 한창입니다. 현장에 이슈 리포터가 나가 있는데요. 서지연 리포터. 네, 울산대공원 장미원에 나와 있습니다. 네, 뒤로 형형색색의 장미가 가득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곳은 가만히 서 있기만 해도 진한 장미향이 가득 느껴지는데요. 제 뒤로 보이는 것처럼 정렬의 빨간 장미부터 분홍 장미, 또 존경을 상징하는 흰 장미까지 알록달록한 장미들이 한데 모여 있습니다. 이 아름다운 5월의 장미를 보기 위해 평일 낮부터 이곳을 찾은 시민들이 정말 많은데요.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형형색색의 장미에 푹 빠진 모습입니다. 올해로 17회를 맞은 울산대공원 장미축제는 어제 개막해 오는 25일까지 이어집니다. 특히 올해는 2028 울산국제정원 박람회와 연계한 첫 해로 울산만의 정원 문화를 담은 다양한 콘텐츠들이 마련됐는데요. 국내 최대 규모인 약 300만 송이 장미가 7가지 테마 정원 속에서 꽃을 피우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예년보다 짙어진 장미 향기와 입체적인 정원 경관 속에 5월의 추억을 남기고 있는데요.
어린이 장미원에서는 아이들에게 인기 만점인 캐릭터도 만나볼 수 있고요. 이 밖에도 나만의 장미 한 송이 만들기 체험 수업과 대규모 퍼레이드, 콘서트까지 다채로운 즐길 거리가 가득합니다. 또 장미원의 개화 상황이 축제 공식 누리집을 통해 실시간으로 제공돼 시민들이 최적의 관람 시기를 골라 방문하도록 돕고 있습니다. 장미향이 가득한 이곳에서 잠시나마 여유로운 봄날 즐겨보시면 어떨까요? 지금까지 울산대공원 장미원에서 YTN 서지연입니다. 어제는 낮 동안 기온이 크게 치솟으면서 마치 한여름 같은 더위가 나타났는데요. 점차 북쪽에서 한기가 남하하고 있어서 오늘은 어제와 같은 고온 현상은 없습니다. 다만 서울을 비롯한 서쪽 지방은 여전히 25도 안팎의 기온을 보이고 있어서 다소 덥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오늘 야외 활동하실 분들은 옷차림 가볍게 하고 나오시는 게 좋겠습니다. 서울을 비롯한 중북부 지방은 비교적 맑은 하늘이 드러났습니다. 다만 그 밖의 지역은 대체로 흐린 가운데 오후부터 밤 사이 충북과 남부지방 곳곳으로 5에서 10mm의 산발적인 비가 조금 지날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찬 공기의 영향으로 어제만큼 낮더위가 심하진 않겠습니다. 다만 서울이 16도, 청주는 25도 등 서쪽 지방에서는 여전히 덥다고 느껴질 수 있겠고요. 동풍이 부는 동해안 지역은 강릉이 19도, 포항은 18도로 예년 수준을 밑돌며 선선하겠습니다. 금요일인 내일부터는 전국적으로 예년 기온을 되찾겠고요. 다가오는 주말에는 동쪽 지방과 제주도를 중심으로 약한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계절의 시계가 점차 여름으로 넘어가면서 날씨가 무척 변덕스럽습니다. 들쑥날쑥한 기온 변화에 건강 상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윤수빈입니다. 네, 뉴스나우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내일도 생생한 뉴스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